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초대석으로 강동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날도 추우신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근에 국민의당이 분당이 되어서 유승민의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미래당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호남 이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계열은 따로 독립해서 민평련입니까? 네. 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당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민의당의 분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계에 있으면서 이제 가까이 그런 걸 봤고. 네. 지금은 멀리 아무 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그 그림도 멀리 떨어져서 보여야지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감상하려면. 그런 그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채를 바꿀 정도로 사회주의적인 그런 국가로 만들려는 성향, 이거를 구태 표현한다면은 좌도 진보도 그냥 진보가 아니고 자꾸만 익스트림 레프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극자로 가고 있다. 네, 극자로 가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파도 또 극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운데 중도 세력이 형성되던 게 점점 이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쪽 아니면 저쪽 아니면 무관심한 기권층으로 분리되는 과정에 사실 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유승민은 따로 또 얘기하겠지만 안철수 세력이라는 게 지난번 대선에서 샤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에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갔고 또 호남 세력도 문재인이가 이제 먹다 남은 거 조금 7대 3으로 나눴죠. 7대 3으로. 예. 이렇게 갔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특히 이 샤이 보수 쪽이 자꾸만 빠져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극자로 가니까 극우로 가니까 빠져나가니까는 그리고 또 지금 분당하기 전에 형태의 국민당이라는 게 국민의당이라는 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당의 이중대 거치 또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대 거치 하면서 이 사람들 색깔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가운데 세력이 빠져나오고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분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게 핵무기를 갖다가 이제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미국까지 가는 ICBM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남한이 인질거치 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거는 그걸 시작할 때야 순수한 동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와서는 햇볕 정책이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죠. 응? 아니면 속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속았던가 아니면 실패했던가. 이런 마당에서 국민의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이게 강경한 입장을 칠 수도 없고 햇볕 정책을 매달릴 수도 없고 어중간하니까는 안보 문제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 이제 또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요. 유승민이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후보자들 나와서 얘기할 때 제일
토론을 뭐 야무지게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결국은 이 뭡니까 이 정치판도 시장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가 그런 데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아니 소비자가 똑똑하면 좋은 상품을 팔리는 거고 소비자가 바보 같으면 값이 싸고 금방 망가지는 상품을 사게 되는 겁니다. 시장 원리로 봐서 유승민이라는 상품이 똑똑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치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배신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 옳은 얘기를 했는지 또 앞서가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소비자들은 버린 겁니다. 왜? 그럼 뭐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전에 일반적인 우리 유권자들의 멘탈리티로서는 다수가 지지하기에는 좀 맞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한 이런 차원이 떠나서 시장 원리를 보면 모르죠. 그다음에 유승민이만 남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시 또 뭐 자유한국당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내 교섭 단체도 안 되니까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자기 신념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뭉치자 해서 다시 모이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몇 달 후에 6월에 지방선거에서 누구 판단이 옳았는가 하는 거는 또 어느 국민이든지 하여간 그 국민의 수준 이상의 정치 형태를 뭐 언론이고 뭐고 국민 수준 이상을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결판이 날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정치 이념적인 극단성이 두 당이 갈라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또 사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의 행보가 저걸 갈라지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저걸 결정을 안 했다면 저 당이 안 갈라졌겠죠. 맞습니다. 또 안철수가 안 나섰는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좀 잡다하게 모여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빼놓고는 지역구 의원은 거의 대부분이 김성식 의원하고 안철수 두 사람 빼놓고는 다 그다음에 민주당 탈당해서 간 이현주 이런 사람 빼놓고는 전부 호남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뭐 비례대표가 따로 당을 꾸려서 갈 가능성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안철수 지금 대표의 이 행동이 저 당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는데 저는 뭐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2년에 이제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사실상 들어간 셈이 됐고 2012년이죠. 2017년에는 대선을 끝까지 뛰어서 22% 이상을 득표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문재인 후보를 3월 달에는 조금 앞지르는 수준까지도 갔었죠. 네. 자, 그런데 본인이 이제 두 번을 겪고 나서 보니까 호남이나 민주당, 한국에 또 그걸 밖에서 주무르는 야권에서 제야, 뭐 진보, 좌파, 종북에서 운동권. 거기에서 비운동권 출신으로 낙하산으로 정치판에 내려온 인맥이 네트워크가 일천한 안철수에게 아무리 안 의원이 한때 햇볕 정책을 찬양하고 이효 여사를 앞에 가서 햇볕 정책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안 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본인의 말하고 또 좀 배치되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오락가락 한 거는 맞죠.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자기한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기회가 오더라도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지금 거의 무주 공산이다시피 허약하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아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바로는 안철수라는 사람은 이제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여러 번 몇 년 돼서 이제 갈팡질팡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은 지난번에 대선 때 3등 했으면은 사실 정계를 떠나는 것이 순리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미련을 가는 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마땅한 인물이 없고 그러니까 언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대선의 인물로서는 그래도 내가 알려진 사람이고 좀 기회를 보자 뭐 그런 야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갖고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제 검증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좀 천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람 장사입니다.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어울렸던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이게 정치의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가까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 다 떠났잖아요. 안 떠난 사람 있어요? 김성식이 빼놓고는 다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정치도 그 전문 분야지 뭐 의사가 들어와서 아무나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조폭 같은 정치 문화인데 이 사람은 지금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가겠는지 그것도 지켜볼 일이고 또 그거는 이제 그 유권자들이 정치 소비자들이 판단하겠죠. 근데 두고 보세요. 이 사람은 난 옛날에 그 인터뷰할 때 저게 뭐가 모르구나 한 게 아니 풀장에서 수영하는 거고 태평양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게 그건 말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머리만 좋으면은 뭐 대통령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말씀. 아니 지금 이회창이가 머리가 나빠서 떨어졌나? 그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치 후진국이죠. 우리나라 정치 후진국에서 무슨 대권을 잡는 거는 그게 상당히 그 악적 같은 것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그 하여간 복잡한 변수가 많은 겁니다. 2011년에 서울시장 나올 듯이 바람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전국의 천충 콘서트니 뭐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시골 의사라는 사람하고 김재동 씨하고요. 개그맨. 그런데 이제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여러 가지 경력 관리나 서포트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죠. 그 MB 아바타라는 이야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지난번에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본인이 그걸 문재인 후보한테 묻더구만요. 그 바보죠, 그런 건.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2018년인데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 노하우나 테크닉은 많이 부족하다. 뭐 자질론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당 대표를 하고 저렇게 살아 있어요. 옛날에 보면 유한 킴벌리 같은 문국현 씨가 창조 한국당이라고 2007년에 그랬죠. 만들어서 대선 때 한 뭐 7, 8% 얻었죠. 그렇게 얻고는 그 당이 뭐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면서 본인은 막 대선 패배하고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당 창당 과정에서 뭐 금전적인 문제도 불거지고 하면서요. 그랬는데 보통 정치 신인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한 1, 2년이나 정치 안 하던 사람들이 2, 3년을 잘 못 버티는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 대선까지 자기가 정치판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 있으면 이 보수 쪽에 워낙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크게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왜 착각인가 얘기하면은 DJ 같은 사람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안 나올 겁니다. 못 나오고. 왜냐하면 DJ는 4번째 나와서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71년에 한 번 나오고 87년에 한 번 나오고 또 92년에 나오고 97년에 나와서 된 거예요. 예, 사수했죠. 뭐 DJ의 특수성도 있지만은 그거는 박정희가 먼저 지적한 지역 감정을 가지고 피해를 보다가 반대로 지역 감정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DJ는 그 기록에도 다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호남에서 90% 이상의 지지를 했기 때문에 DJ라는 사람 4번까지 도전할 수 있었고 또 JP나 뭐 결과적으로 YS 뭐 다 도와줘서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올지 않을 거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가 DJ 같이 또 뭐 나와서 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주 DJ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치 않을 겁니다. 이게 자기가 어떤 우선 안철수가 지역적인 탄탄한 기반도 없고 그건 DJ와 경우가 다르고 그래서 그건 어렵고 우선 뭐든지 뭡니까 이게 사람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동지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룬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뭐 지금도 그 사람이 매번 바뀌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 그래가지고서는 대통령 우리나라 같이 험원돼서는 할 수 없다. 뭐냐면 반기문이도 보세요. 반기문이도 결국은 탄탄한 그 충청도도 4번 오열되고 탄탄한 지역 기반이 없고 물론 이게 따지고 보면 지역 기반이 있다는 거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뭐 지역에서 몰표를 준다는 게 이게 불행한 거죠. 근데 그런 거로 봐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동안에 뭐 국민회의 대표를 했다는 거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대표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냥 간판으로 세워놓은 거지. 야, 자 그런데 자시가 이 간판이라도 대표인데 지금 호남 출신 의원들과 이제 결별을 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결국은 유승민의 정당과 합당을 했다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한 발 갔다고 봐야죠. 이제 옮기겠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선을.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보수 따라 옮기는 거니까 안철수 따라 남아있는 지금 한 20여 명의 국민의당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보수 쪽으로 안철수를 따라 이제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승민과 안철수가 합쳐졌을 때 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이런 걸 거라고 봅니다. 이 당의 지지율이 117명이 한국당에 있지만은 지금 현재 합쳐져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29명이 지금 의원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9대 117이지만은 지지율로 안철수 플러스 유승민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한국당과 한번 겨뤄보겠다. 지금 이 계산이 없이 저 사람들이 머리가 바보들이 아닌데 저렇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거기에 안철수, 유승민은 동상이몽을 하겠죠. 나중에 내가 여기에 각자 대표를 하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거는 각자 생각하는 건 자유죠. 그러나 지금 보수 미래당이라고 이름을 정했대죠. 미래당, 자유한국당 보수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태극기 집회를 기반으로 한 그 조원진 거기 당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아마 후보를 낼 겁니다. 조원진 그때까지는 당이 있을까요? 총선을 거치는데. 아니 있는다면은 내가 볼 때 지금 이 세 당이 다음 대선 때 세 당으로 후보를 각각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총선 전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흐름이 상당히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나는 겁니다. 대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요. 지방선거에서 그러겠죠.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거예요. 뭐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라고 그러나요, 조원진당.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선 크게 봐도 세 군데서 보수 쪽에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지게 돼 있다고요. 보수가 이 6월 지방선거에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데 누구가 더 많은 표를 가졌냐 가지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은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뭐 자기들 뜻대로 되질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지난 대선에서 조원진 후보가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태극기 부대에 이 지원을 얻고 출마를 했잖아요.
42,949표 0.1%를 얻어가지고 6등을 했습니다. 6등? 6등. 예. 그러면 당시에 뭐 이 나왔던 정당의 이 후보들 주요 정당에 그러니까 1등이 이제 문재인이고 2등이 홍준표, 3등이 안철수, 이제 4등이 심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4명이 주로 토론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한 명 더 들어있고 그 밑에 6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마 이 태극기 부대 측에서는 당시 한 2, 30만 표는 나올 거라고 봤을 거예요, 최하로. 근데 현실에서 보면 표를 모아준다는 거죠. 왜? 저는 홍준표가 절대 25%를 못 넘을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막판에 보면 표를 홍준표한테 모으면 미운하고 우나 그래도 당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맹목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맹목적인 겁니다. 실제로 이 보수의 표심을 보면 절대로 그냥 기존의 이명박 박근혜 보수에 실망했다라는 보수표 중에 이탈한 표들은 우리는 막 안 되면 안 되지 이 꼴은 못 보겠다고 안 갔어요. 그리고 그 표가 상당수 안철수한테 가거나 기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한국당은 역전이다 어쩐다 이렇게 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대선 당일날 혹시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전화도 오고 합디다. 그리고 이제 조은진은 결국 표가 쏠리니까 4만 5천 표도 못 얻고 0.1% 득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인데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는 이 두 사람을 유승민, 안철수를 배신자당이라 해요. 솔직히 이기려 그러면 과거의 전력을 따지면 이 보수판에 무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죠. 홍 대표도 대선 때 하던 말과 지금 대선 이후에 당 대표가 하는 말 사이에 자기도 지금 배신을 했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요. 그러면 배신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조은진이 생각할 때는 나만 배신 안 했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흠결을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흠결을 다 서로 묻고 어쨌거나 지자체 선거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1대1 구도로 만들어 가지고 후보를 그래서 이 꺾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자체 선거에서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지면 데미지를 누가 제일 많이 입겠어요? 내가 볼 때 한국당이 데미지를 제일 많이 입을 거라고 한국당이 제일 많이 입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알지 그냥 상상으로도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잖아요. 정치판이라는 게 지는 건 지더라도 후보를 진다고 후보를 안 내겠어요? 다 냅니다. 다 냅니다. 조은진이도 요번에 뭡니까 그 당에서 이 화영식 뭐 인공기하고 김정은이 화영식 하는 거 가지고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외신에서도 그걸 상당히 주의 깊게 다루고 그러니까 117석 있는 사람들이 한 석 있는 당한테 당한 거예요. 예? 국민 정서를 읽질 못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후보 안 낸다. 후보 안 내면 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겠죠. 예? 내겠죠. 예. 뭐 정의당도 다 후보를 내는 이유가 후보를 안 내면 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미래당이 보수 쪽으로 온 상황에서 보수는 크게 3분이 돼버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는 뭐 정의당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의당 표하고는 또 여당 표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1대 다로 이렇게 싸우는데 이 좋지 않은 정치 환경인데 1대 3으로 싸워가지고 이게 이 선거에서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거죠. 제가 볼 때 대구 경북 빼놓고는요. 만약에 부산 경남도 이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당에서 후보를 내고 한국당도 내고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도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기는 데는 대구 경북 정도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어차피 뭐 안철수나 유승민이 우리는 당세도 약하고 득표율이 몇 프로다 내지는 뭐 비례대표 도의 뭐입니까 광역의원 뭐 투표에서 몇 프로 얻었다 하면 그걸로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한국당이 제일 큰 데미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117명이나 있는데 결과가 아주 그냥 전패가 됐다. 공평하게 나오면은 당장 홍이 그만둬야 되고. 근데 지자체 선거 끝나도 안 사라진다고. 자기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그런데 유승민이나 안철수 또 그 안에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하고 합치기는 또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 연대는 가능해도 뭐 안보 문제, 대북 관계 이런 거는 할지 몰라도 쉽게 합쳐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콩가루가 된 다음에 나중에 또 뭐 중간에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총선은 내후년 아니에요. 예. 이 총선 가까이 되면은 이제 뭔가 이합 집산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요번에 대한애국당 거기서 그 하영식 거부로는 거로서 내가 듣기에는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간 사람들도 많이 늘고 숫자가 외국의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숫자만 많지 자유한국당 이것들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에 목말라하고 뭐에 답답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큰 벼슬은 거 같이 왔다 갔다 오고 그냥. 그리고 홍준표라는 사람 하는 게 무슨 뭐가 있으면 말이나 툭 던지고 또 지나가면 그냥 그걸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말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건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유여애라는 사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참 그 매니지먼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 나도 월급쟁이 생활을 해봤는데 껄끄러운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직접 아니면 어떤 사람 간접적으로라도 시켜서 이렇게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고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안 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최고위원까지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전에 양해도 안 보고 그냥 박살을 내니까는 또 남자는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여자를 잘못 건드리면 좋은 거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홍이.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릇을 갖고서 어떻게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박살이 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누가 2등을 하느냐? 안철수 유승민 당이 2등을 하느냐? 한국당이 2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것도 또 영향이 또 크게 미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쪽이 2등을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상당히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장을 만약에 안철수가 논다든지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들어갔던 놈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보수에 현재 제일 숫자가 많은 게 한국당인데, 그렇다면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설사 단일화를 안 할 망정이라도 유승민이 안철수나 조원진 애국당이나 다 모여서 연석 회의를 하자 해서 지금 올림픽으로 마치 이 평양 올림픽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나중에 서로 따지고 지금은 힘을 모아서 지자체 선거까지 안보 투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자 후보 냈다가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밀어주기로 하자, 이런 어떤 지금 후보도 제대로 없어요. 한국당에도 이 수도권에. 그럼 이런 식으로 뭔가를 승부수를 던지고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지는 길로 그냥 각자 자기 고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른하는 것이 참 어른 노릇하는 게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얘기 있어서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117석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통합하고 그렇게 큰 집같이 하려면은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이 상당히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부드러운 자세로 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큰 집 껐구나 이런 감이 나야 되는데 지금 홍일된 사람은 지금 반대로 가니까는 난 우선은 난 잘 메커니즘을 모르지만 이 미래당하고야 시간이 걸리고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선은 이 자유한국당이 조원진 당이라도 흡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요번에도 조원진 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미국당. 4만 명이 그 후원금 낸 사람을 경찰이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국당이 아니고 예, 이제 애국당. 탄기국이라고 부르는 거기서 했죠.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크게 보면 보수 쪽에서 아니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들이 뭐 어느 특정 당을 좋아서 나간 것보다도 그냥 걱정이 돼서 나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홍준표 대표가 관심을 갖고 뭘 좀 그 대응을 해야 될 때 전혀 그런 게 없는 그거 돈 낸 사람 다 친박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울 건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지금 거기 태극기 나가는 사람들이 친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이고 이 나라 걱정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홍 대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큰 집에 살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시민들이 각자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돈을 내고 모금을 해서 했으면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맞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돈 걷어와서 그럼 쓸 때는 좋았고 이제는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또 한국당도 그렇게 그런 걸 이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는 형태도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내가 아는 사람하고 밥 먹다가 그 돈을 낸 사람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전화 와가지고 불쾌하죠. 거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예. 그런데 말이죠. 아주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경찰은 또 그런 걸 노리는 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2만이 아니고 4만 명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특정 당의 문제야? 이게 근데 그 사람도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친박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니까는 돈도 내고 태극기 집회도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뭐 친박이야 한 부분적으로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보통 사람들 아마 경찰에서 전화 와서 계좌를 물으면 겁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기분 나쁘죠. 자, 오늘 국민의당 분당과 또 그 이후에 따르는 지자체 선거 또 보수의 분열 등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